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U, 일본, 인도, 캐나다 등 불공정 무역 사례를 지목하며 모든 불공정 국가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정 국가 언급 없이 모든 국가가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고 미증시는 혼조세로 출렁였습니다. 3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카고 PMI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16개월 연속 하회하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위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의 상승은 제조업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이 자신의 도지 활동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주 대법관 선거운동 타운홀 행사에서 도지 활동이 내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상호관세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주로 몰렸고요. 기술주들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금 선물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상호관세일을 맞이해서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기술주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나스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들 조금씩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해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면요. 이 대형주들의 하락이 나스닥 지수의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인데요.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장 후반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55%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1%대 상승폭 그리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1.03% 하락한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반도체 업종들이 좀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오늘도 0.34% 낙폭을 그리고 있고요. WTI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91% 거의 3% 가까운 상승폭 그려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점이 공급 압박을 우려를 자극하면서 유가를 밀어올린 모습입니다. 현재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다르게 그래도 상승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오늘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주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일단 반등의 발판은 마련됐다라는 기대감도 엿보이지만 여전히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먼저 전자기술 섹터 살펴보시면 브로드컴 1% 빠졌고요. AMD 그리고 마이크론 각각 0.47%에서 1.75%가량 밀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0.58% 오늘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섹터도 좀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좀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0.14%, 오라클 0.75%, 팔란티어는 1.69%의 좀 깊은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쪽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 불안감에 투자자들은 경기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부문에서 아마존을 제외하고 월마트 3.1%, 코스트코 1.7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의료기술 분야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이틀 앞두고 M7 기업들은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요 대형 기술주들 가운데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애플 먼저 살펴보시죠. 네, 애플은 오늘 1.94%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2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은 간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또 애플은 휴대전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성 기반 통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일론 머스크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그동안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위성 550개 이상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두 기업은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한된 주파수 범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애플의 위성통신 투자가 머스크의 분노를 샀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1.18%의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월 7일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보다 30%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는 이제 100달러 선에서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미 행정부가 AI 개발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에 도입했던 AI 확산 규칙이 오는 5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미국산 고성능 AI 칩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것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해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기회 위축과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진행하게 될지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0.9%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닷컴도 1.28% 낙폭 그리면서 1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파벳은 오늘 0.2% 소폭 상승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0.07%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7% 하락하면서 2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대해 자신의 도지 활동 탓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도지 활동을 반대하며 테슬라 매장과 차량 등을 공격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나와 테슬라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이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주식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일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언론과 만나 첫 발표 때 얼마나 많은 국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개에서 15개 나라를 먼저 때리는 것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10개에서 15개 나라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국가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여러분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면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무역은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면 나는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거나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대한 것보다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그룹이라면서 더티 15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국가들을 열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역 흑자 폭이 큰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가 상호관세의 우선적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이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만약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국가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원유에 25에서 50%포인트 관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남은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글로벌 시장 이야기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협상의 시기입니다. 정말 상호관세 4월 2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D-Day -2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철강, 알루미늄, 이 자동차 관세까지 정말 시장을 굉장히 또 많이 흔들고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도 이 하락폭을 더 면치 못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좀 하락폭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은 좀 줄였습니다. 그런 상승이 조금은 나타났다라는 신호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지난 한 주에 이 미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협상의 시기라고 쓴 게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렇게 악재가 있고 뭐 돌이켜 보면 2023년부터 보더라도 항상 연초, 봄, 가을, 뭐 9월, 3월 이 연저리로 해서 항상 크게는 뭐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지방은행들 파동이 있으면서 S&P 500이 자그마치 15% 빠졌다가 회복하고 그해 가을에도 금리 아직 못 내릴 거야. 이래서 또 한 8% 빠지고 24년도 초반 봄에도 그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2, 3월 달에 한 5, 6% 빠지고 항상 이런 패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올해는 이게 관세하고 맞물렸던 것이죠. 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펀더멘털이나 이런 그 기반이 되는 이런 수치들이 어떤지는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가야죠. 물론 이 관세 망령이 정말 모든 걸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미가 없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몇 가지 늘 보던 대로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이고 지난 한 주 보시면 업종별 S&P 500의 업종별 한 주 그 등락률인데 네. 파란색이 주간이고 빨간색이 이제 YTD 연초 이후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어제 장은 반영 안 했고 다행히 보니까 아침에 대기하면서 보니까 에너지라든가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뭐 이런 아이들이 한 1, 2%씩 오히려 올랐어요, 어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저도 어제 잠자리 들면서 시장을 봤는데 뭐 2%씩 막 마이너스 지수가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또 다행히 뭐 크나큰 어떤 호재는 없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조그만 움직임에서 여전히 투심은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침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표를 보면 에너지, 뭐 금융, 뭐 이런 유틸리티 같은 부분은 좀 경기 민감주가 아닌 좀 방어주이지 그렇죠. 네. 방어주 쪽으로는 좀 올라온 모습. 네, 그런 친구들이 좀 버텨준다는 거고 특히 이제 말씀 잘 주셨는데 저는 이 차트에서 항상 그 인사이트를 보는 게
가장 왼쪽에 S&P 500 지수고 네. 가장 오른쪽에 S&P 500이 EQW라고 해서 이퀄 웨이시잖아요. 네. 아시는 대로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큰 아이들을 조금 편향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S&P 500이 이퀄 웨이스는 모든 종목 500개를 n분의 1 비중으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락률을 보시면 연초에 지금 S&P 500이 한 마이너스 5.11% 빠졌는데 S&P 500이 이퀄 웨이스는 마이너스 2% 안쪽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한 방어력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인사이트는 올해는 이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로 가고 있다.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분이 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 연초부터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 속에서는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난주 FOMC가 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 지표가 네. 나왔습니다. 이 PCE 물가 지표가 이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올랐고요. 가격 지수도 YOY 대비해서 2.5%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좀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관세라는 건 어떤 식으로는 일회성이건 지속적인 건 간에 물가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지표 소개해드린 대로 적어도 트럼프 1기 때 지금하고 패턴이 비슷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막 820개 대중 물품 관세 25% 부과하면서 2019년도에 추가 관세 10% 부과하고 할 때도 그때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때도 CPI가 YOY로 2.4 연초 2.4였다가 2.7로 뜨더니 연말에 다시 2.4로인가 다시 안정이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1%대로 다시 안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는 기본적인 물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관세의 영향만 딱 끄집어내고 보면 일회성이었다라는 우리가 경험을 일단 했고 이번에 지난주 발표된 PCE 물가 사실은 헤드라인 물가 위에 파란색과 회색으로 보시면 전달 전기 대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PCE 연간 월간이 보니까 0.1%포인트씩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좀 화들짝 놀란 게 아닌가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수치만 갖고 이 정도면 그 물가가 관세 때문에 굉장히 되튀고 있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발표됐던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이 물가를 보면서 그렇게 핑계를 삼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정작 중요한 건 그 전전주에 발표됐던 PCE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은 PCE 물가로 써서 좀 죄송스러운데 항상 이 PCE 관련된 지표들이 물가가 발표되고 그 전주에 PCE라고 하는 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는 이런 조그만 물품들 사는 이걸 집계하는 게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예요. 이게 미국 소비의 3분의 1밖에 차지 안 해요. 서비스 지출이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머리 깎는 것도 서비스 지출, 의사한테 진료 보는 것도 서비스 지출, 포트폴리오 관리비 지출하는 것 서비스 지출, 식당에서 음식값 지불하는 게 서비스, 이런 것들이 3분의 1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발표하는 게 PC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PCE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별표 밑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이제 PCE인데 전달 마이너스 0.3에서 0.4로 상승을 하긴 했죠.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니까 월별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0.6 전달에서 0.1밖에 상승을 안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을 폭락시켰던 원인이었어요. 소비가 드디어 진짜 위축이 되는구나. 미국 GDP의 70배에서 75%를 차지한 게 소비라고 하는데 이 소비가 꺾인 걸 보고 이제 폭락을 했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개인 소득이 또 전달 0.7에서 0.8로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좋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안 좋다고 해도 항상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0.8, 0.7 연속 2달 성장했다는 거는 소비의 여력이 아직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해석을 하고 있고 항목별로는 쭉 있는데 내구재, 그러니까 제가 내구재 0.4 전달 0.3이라고 썼고 주거비가 0.28 상승했는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상품 물가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물가가 있고 상품 물가가 있고 상품 물가가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었습니다. 월간으로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았던 지난 2년 동안 그랬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지난달 0.3에서 이번 달 0.4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월간으로.
이걸 연간으로 곱하기 12 해보면 거의 4.65% 가까운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입 물가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관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시장이 빠졌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2년 동안 굉장히 스티키하게 물가를 밀어 올렸던 게 주거비였단 말이죠. 주거비가 0.2%대로 떨어졌다는 건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내구재가 0.4 상승을 한 건 맞는데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발표는 됐지만 이 와중에 모두 다 하회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개인 소득은 좀 올랐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래도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물가 지표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에셀 공포가 그래도 짙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70년 동안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더하기 인플레이션, 경기 부진 더하기 오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언제? 80년도 초반에 70년도에 오일 쇼크 2번 맞고 나서 CPI가 당시에 한 30%까지 뛰면서 정책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고 물가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딱 한 번이었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월간으로 살짝 뜨는데 소비가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게 드디어 이번 달에 처음 보인 거거든요. 항상 등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대해석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좀 띄워주시면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걸 갖고 왔거든요. 네. 요 앞에일 겁니다. 그 파란 요겁니다. 그 많이 회자는 안 되는데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실시간 CPI 물가 지표예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2020년부터 발표를 하는데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20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발표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레벨은 참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추이는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가 보는 방금도 봤던 PC라든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한 달 전 이연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쪽 분들이 이걸 만든 건데 지금 현재 3월 28일이고 오늘 새벽 걸 제가 보니까 오히려 1.78에서 1.7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실제로 그 실제 데이터 200만 개를 갖고 집계한 미국의 실시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저 오른쪽 끝에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좀 떴다가 지금 쑥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게 1.78이에요. 어제 1.76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건 일시적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시간 물가 지표가 이렇게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까 앵커님 언급해 주신 대로 너무 그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도 뭐 짧지만 이렇게 한 30년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투자 그 의사결정을 그렇게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부안해동이나 뭐 표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표를 참고해 본다면 그래도 좀 우리는 관망세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신호를 해석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우려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찌 보면 한 국가의 이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GDP 성장률이잖아요. 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치가 2.4%를 좀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좀 낮은 수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개인 소비의 흐름도 또 발표가 되면서 이 경기 침체 상황이 좀 그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 이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심리 지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렇게 우려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늘 찾아뵐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펀더멘털이잖아요. 네. 근데 그 펀더멘털을 실제로 우리가 가늠하는 데이터가 종류가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여러 방송에서 이제 하드, 소프트를 구분해서 발표를 해요. 저 참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제가 계속 소프트 데이터 너무 신뢰할 필요 없다. 소프트 데이터 우려. 그 서베이 기반으로 한 이 데이터가 실질 경제로 전이되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설명력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30년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때그때 뉴스라든가 이런 센티멘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이 GDP 성장률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분기 또는 다음 분기에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예측치입니다. 많이 참고는 하죠. 그 초록색 부분보다 밑에 검정색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는 GDP 나우라고 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 현재 이전기 그러니까 2주 전에 마이너스 1.8, 올해 1사분기 GDP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8 예상했다가 이제 소비 안 좋게 나오고 물가 뜨고 이러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요.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보면 경기 침체 당장 온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우려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초록색은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네.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전역에 12개 연방은행이 있어요. 각 연방은행에서 그 지역에서 구매 관리자들한테 해서 뭐 PMI 지표 이런 거 발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뉴욕 페드에서 또 비슷한 GDP 성장 예상치를 발표한 게 있는데 전전주 2.72에서 2.86으로 오히려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우리가 참고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하는 GDP 나오는 그 이상치, 변동치, 에브노멀이라고 하죠. 이런 수치를 반영을 안 합니다. 그냥 수치만 그대로 그냥 속된 표현을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안 좋게 나오는 건 그대로 가중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가 좋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면 이 나우캐스트라고 하는 뉴욕 페드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이상치나 변동치를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측면에서 같은 연방은행인데도 이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신뢰가 있을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나고 놓고 봐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설명드릴 노동집 시장이라든가 실시간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야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GDP 나오는 좀 변동성이 더 크다. 그래도 뭐 노동 지표랑 이제 같이 번갈아서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날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거 온다, 뭐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만큼 또 굉장히 이 관세에 대해서 다들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관세 문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참 저도 이렇게 이런 전망을 하거나 할 때 조금 클리어하게 전망을 하는 네. 편인데 이 트럼프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특히 어제 퇴근길에 그 에어포스 원에서도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무기화할 거다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이 관세라는 게 나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소문 들은 적 없고 뭐 상호관세 그러니까 보편관세였다가 상호관세 예측했다가 다시 어제 나 상호관세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나 보편관세 때릴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보편이든 상호관세로 가든 이 관세는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그 실효 관세가 2.2% 수준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뭐 우리나라가 한 8.6% 실효 관세였고 그러니까 아주 기울어진 걸지 좀 원복을 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 실효관세 수준이 기존에 2.2였던 걸 지금 한 9%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이걸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이 빨간색 수준으로 JP 모건이 2주 전에 예상한 게 보편 상호관세 딱 때렸을 때 리시프로컬이라는 게 이제 상호관세라는 얘기인데 한 12%까지 끌어올릴 거다.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어제도 그렇고 18%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최악의 경우에 18%까지 내일이나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모레겠죠. 네. 발표를 한다고 치죠.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협상의 시기라고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난주 3월 28일 날 캐나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정된 그 전화 통화하고 나서 양쪽 총리실 트럼프가 X에 올린 겁니다. extremely하게 productive했다.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했을 때 아주 생산적이었고 end up being great for both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양국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통화 마쳤다. 캐나다 총리실에서 건설적인 대화했고 새로운 경제 플러스 안보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주 전만 해도 카니도 그렇고 이제 뭐 회복은 불가능이야 뭐 이런 굉장히 레토릭을 심하게 날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빨간색 점 이렇게 밑선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뭔가 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15%가 됐건 18%가 됐건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제가 보는 이제 싱크탱크 이런 보고서를 보면 지금 백악관에 전화가 불통 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화해서 협의하자, 합의하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이 4월 2일 현지 시간으로 지나고 나면 협상의 소식이 들려온다든가 아주 극심한 변동성은 조금씩 잦아드는 이런 시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월 2일이 와서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면 점점 이 불확실성은 좀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해방의 날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01% 상승해서 현재 82,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도 여전히 82,000달러 선에서 머물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S&P 기업 중 4분의 1 정도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0.55% 상승해서 현재 1,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는 오늘 또 역시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93% 거의 3%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현재 2달러대 선이 조금은 위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XRP의 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또 리플의 IOP 추진 가능성 등이 이 가치 상승으로 여겨지기도 하면서 앞으로 XRP의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될지도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 8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인링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락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 0.69% 하락해서 18만 7,2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0.16% 좀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24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 미국 정부에서는 도지코인을 좀 사용하지 않겠다,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을 안겨준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다는 0.91% 하락했고요. 체인링크는 유일하게 0.8% 상승불 켜주면서 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나머지 알트코인도 역시나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수익코인 0.97% 하락해서 3,37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0.36% 약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 1.5% 조금은 좀 강한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도 전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0.54%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시바이누는 이번 주에 좀 소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바이누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블로터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4월 2일이 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부터 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여러 차례 계속해서 공언을 해온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들 어떻게 보면 겁을 먹고 있는 날이긴 한데요. 하루는 앞으로 다가온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렇게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날이 하루가 다가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는 20% 상호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이제 자동차나 품목별로 줄줄이 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주부터 굉장히 시장이 혼조세로 들어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빠졌고 그 가격을 아까도 알려주셨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관세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는 사실 무역 흑자가 크거나 미국에 상당히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더티 15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그런 국가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원래는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바뀌는 태도는 지금 거진 한 달 동안 여러 번 발생을 했었는데, 불과 6일 전에 24일에는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라고 되게 열려있는 태도로 얘기를 했었다가 26일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이틀 지나서는 나는 또 열려있다. 이렇게 분명히 열려있다면서 상호관세가 유동적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기대심을 좀 불러일으켰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될 거다라고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좀 당초에는 무역 흑자가 큰 이른바 더티 15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졌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는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현재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연관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코인 시장도 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도 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선을 이렇게 전방위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경제 직격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각종 보호무역 조치 아니면 관세,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면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가 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뭐 경제적으로 타격이 매우 큰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좀 경제 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관세 조치를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관세라는 게 무역 불균형을 해소를 할 수 있고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좀 복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수 확대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치트키, 뭐 모든 걸 맞는 열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관련해서 발언을 할 때마다 뭐 국장, 미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까지 좀 요동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줘 왔고요. 또 캐나다는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발언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혼란을 주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일종의 치트키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면서 무역 갈등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게 실물 경제는 물론 투자 심리 전반에도 좀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전문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보복 관세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무역 긴장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심리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공포심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요즘에 힘드실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특히 AI,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이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갈등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난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용 부진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빅테크를 비롯한 그리고 코인까지 합쳐져가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특히 전쟁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얘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원래는 휴전 협상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푸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원유에도 2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뭐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부과가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심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전쟁, 휴전이 좀 결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다가 또 28일에는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이게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습니다. 이게 13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로 읽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단기적인 리스크를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냉각이 되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데다가 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급까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또 시장이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요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가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건 미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31일에 거의 4.5%,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4.2%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미장이나 국장 그리고 코인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특히 아시아 주요 대미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증시가 곤두박질 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날 한국 코스피 지수도 3%가 빠졌습니다. 뭐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좀 적게 빠졌다라고 좀 그나마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홍콩도 빠졌고 중국도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요즘 미국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지난 28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때 1.29% 이제 1.7% 가량 이제 하락을 한 거였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1.9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2.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4%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흘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매우 소폭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장 자체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고 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장마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암호화폐 네. 시장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언제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날짜로 좀 비교를 해야 돼요. 27일 같은 경우에는 87,500달러였습니다. 이게 한화로는 1억 2,90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게 그 PCE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28일에 4%가량의 급락을 하면서 83,700달러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보다 거의 1% 이상을 좀 하락을 하면서 82,500달러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1분기 동안 총 하락세를 보니까 한 1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증시라든지 혹은 이런 코인 시장에서 모두 글로벌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동안에 총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져 왔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안하다는 심리가 어디에 제일 먼저 반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금이잖아요. 국제 금값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온스당 3,100달러 선인데요. 거의 최고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금값은 더 오를 것 같다. 상승 여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관세 우려 그리고 전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면서 안전자산에는 꾸준히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증시에서는 다 빼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뭐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안전자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원래는 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와 오히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이랑은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정책이나 발언 같은 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특히 작년부터 대선 때부터 커졌는데 아무래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인플루언서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분이 또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 거의 커플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금융 상품이 미국 통화나 금리 정책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거시경제 이벤트와 좀 맞물려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폭락이나 나스닥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의 급락이 이제 비트코인 폭락이 그 미국 증시의 폭락을 좀 예고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리플의 폭락이 미국 증시의 폭락을 예고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좀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미국 증시와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함께 합쳐지면서 비트코인 변동성 역시 크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있을 주요 이벤트들이 좀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고 새벽에 또 트윗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떤 트윗을 남겼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또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다가 전용기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안감과 피로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인데 반면에 원래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에 기대했던 바는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미국을.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뚜렷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 있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고 호재라고 할 만한 이벤트도 뭐 지금까지 딱히 없었고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서밋 같은 걸 해도 분위기만 조성할 뿐 실제로 내놓은 정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트럼프발 호재가 더 이상 이 시장에 먹힐 것인지 이런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근시일 내에 금리를 낮출 어떤 이유가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또 피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좀 찬물이 끼얹어진 면도 있고 결국은 이제 거시적인 이벤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4월 2일, 그러니까 내일 관세 세부안이 발표가 되면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 또 4일에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주에 이제 이벤트들로 이제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확실시된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인하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런 시기는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은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성장과 물가 상승이 조합되면서 향후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가 보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좀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또 거시경제 변수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 역시 좀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블로토 중기벤처부의 김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